한동훈 대표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런 보도가 어젯밤에 딱 있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라는 정정 메시지가 바로 또 당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정 메시지가 나갔으니까 탄핵 찬성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어제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입장을 최종 확인해서 이르면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뒤에 탄핵 찬성 뜻을 밝힐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친윤석열계가 탄핵하면 난리 난다고 하니까 참고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그게 싫다면 탄핵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면서 기자들 단체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금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한동훈 이르면 내일 윤 탄핵 찬성 밝힐 듯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럼 오늘 뭐 메시지는 따로 안 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일단 이게 한동훈 대표가 최종 결심한 사안인지 아니면은 어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들만 모아놓고 방에서 회의를 한다고 이제 보도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온 회의 도중에 중간에 나온 발언을 가지고 누가 얘기한 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원내대표 선출이 오늘 있어요. 아마 오전에 할 것 같은데 원내대표 선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까 방금 말한 이제 표결이라든가 표결 들어갈지 여부, 그다음에 탄핵 찬성 여부 이런 것들도 원내에서 총의를 모으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원내대표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또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오전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어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온 게 하야 대신 탄핵,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면 또 탄핵에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거로 좀 풀이가 되는데, 탄핵에 이제 법리로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로 풀이가 되는데, 외관상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여당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탄핵에 대비하는 신호가 지금 잡혔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혹시 탄핵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보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요. 탄핵을 대비한 변호인단을 지금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꾸리고 있다고 하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 위원장이죠. 김홍일 전 방통위 위원장이 지금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탄핵 대비한 변호인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석도현 전 검사장입니다. 그렇죠. 이분도 지금 이제 이게 변호인단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고시 공부를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40년 지기 친구 사이고요. 또 한 분이 또 최명성이라고 있습니다. 최명성 민정비서관실에 있죠. 지금 선임행정관. 선임행정관 잘 아시죠? 이분이 어떤 경력이냐면 박근혜 정부 탄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었고 또 탄핵 이후에 형사재판 또 있었거든요. 형사재판에도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탄핵 때도 참여하고 형사재판에 참여했던 유일한 변호사라고 해가지고요. 최명성 선임행정관도 아마 들어갈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탄핵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14일 이제 5시에, 그러니까 모레죠. 14일이니까 토요일 5시에 오후 5시에 탄핵 표결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또 같은 시간이에요. 이게 뭐 이제 집회 같은 걸 고려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찾아갔습니다. 권성동,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조배수, 김상훈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지금 신원 불명의 사람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다. 거기서 아예 먹고 잔다 하더라고요. 복도에서 자기도 하고 밑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좀 월권을 하는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신분증을 확인한대요. 왜요? 방어과 직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어과 직원도 아닌데 나간 사람 신분증 확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여기서 머물기로 했는데 누가 이탈할까 싶어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직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당직자인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만약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동해서 이제 압박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말에 표결하는 것을 일정을 좀 조정해달라라고 이제 중진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왔던 거였네요. 근데 일단 현재까지 여당 내에서 5명,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의원이 지금 탄핵 찬성 뜻을 밝혔다고 보도가 나왔고,
그 밖에 김성원, 김소희, 배현진 의원 등 최소 뭐 14명이다. 그거 뭐 넘어서 2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온 것 같은데 표결에 이제 참석하겠다고 뜻을 밝힌 사람들이요. 이제 그 정도 되는 그런 거 되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라디오를 제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탄핵이 되면 한 대표가 사퇴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친윤들이 한 대표가 설치는 걸 보느니 그냥 탄핵으로 갈 것이다. 뭐 30표, 40표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천하람 대표의 사심이 사심이요? 들어간 희망 사항일 뿐이고요. 네. 또 천하람 의원은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을 이제 좀 뭐랄까 그 좀 띄워주고 네. 맹종하고 있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그런 건 맹종 아닌 것 같은- 그래요? 좀 넘어가신 것 알겠습니다. 같은- 예. 네. 어쨌든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다음에 대선에 나올 수 있다고 또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준석 의원은요, 우리나라 헌법에 만 40세가 넘어가면 대선 출마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 되면 만 40세가 넘습니다. 예. 지금 일정상 보면은 대선 출마는 가능한 나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바람 속에서 사심이 들어가서 40명이 이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표결 자체를 막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감이 약간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론으로 표결 자체를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율 투표를 하게 되면은 좀 자기는 동의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이런 의미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지금 마련했던 게 조기 퇴진 로드맵 아닙니까? 조기 퇴진 로드맵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게 하루도 다시 안 돼서 싹 사라져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내 대표가 어떻게 선출되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당론에서 결정될 사항인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좀 먼저 앞서서 자기의 이제 어떤 방향을 얘기한 건데 이게 과연 원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오늘 원내 대표가 뽑고 나면 의총이 있거든요. 의총을 그렇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뽑히게 되면은 이틀 동안 참 많은 일이 또 있을 것 그럼요. 같네요. 예. 그 앞으로가 또 이틀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입장이 엇갈려 갖고 국민의힘이 지금 대체 어떤 입장이냐 모르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메시지도 오락가락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김금엽 부장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탈북하신 후에 벌써 탄핵 정국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느끼는 감정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탄핵은 제가 대학생 때 2016년에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탄핵이라는 것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탄핵이 가져오게 될 여러 가지 어떤 뭐 후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지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탄핵은 그냥 어영부영 지나간 면이 있었고 또 저도 네. 그때 뭐 촛불 시위도 나가고 이러면서 탄핵에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탄핵은 좀 8년 만에 이루어지는 탄핵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세상을 보는 시야가 갖춰진 상태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탄핵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탄핵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탄핵 때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기회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집권으로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뭐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안보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면에서 정말 많은 어떤 오잡음을 일으켰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단 5년 만에 그때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진보 집권 뭐 20년 30년 플랜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준비되지 않은 어떤 정권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결국 5년 만에 다시 보수로 정권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탄핵 정국 이후에 뭐 대선이 치러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뭐 4월 대선, 5월 대선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오늘 당장 조국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과거 대선 때 보여줬던 그 공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번에 다시 뭐 국민들 앞에 이제 꺼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암담하죠 사실. 이게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대동세상이라든가 이런 절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결코 우리가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장들이 또 다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이 만약 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집권을 전제로 두고 얘기를 하는 거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좀 다뤄볼 건데요. 일각에서 또 그런데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민주당 표현대로 20년 동안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데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권 네. 지지자들 중에서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네. 그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열린우리당 창당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4년이었나? 2003년인가 4년인가 예, 그랬을 예. 겁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뭐라고 했냐면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됐죠? 3년인가 4년밖에 못 갔습니다. 예, 그들의 희망은 거대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엄합니다. 일단은 지금 탄핵법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탄핵 청구돼서 헌재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 어떻게 논될지 그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 내란죄 특히 내란죄 부분은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뭔가 군인이 출동한 것 때문에 뭔가 큰 문제점을 보이지만은 법적으로 국무위원 절차도 거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은 정치적 부담과는 별개로 정치적 법적으로는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안 될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예요.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런 말 20년 뭐 집권한다고 해서 굉장히 성급한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이재명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대 범죄자 아닙니까? 이미 11개 범죄 혐의자. 범죄 혐의자. 근데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무죄 추정되니까. 예, 무죄 추정이 지금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전과가 사범입니다. 전과가 4개나 있고요. 11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선화FC,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북 송금 기소됐죠. 경기도 법카, 5개죠. 법카까지. 법카까지 네, 5개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이 있고 위증 교사도 있고 이렇게 총 5개입니다. 네. 예, 5개 되는데 현재 그 중에 하나는 1심에서 지금 징역형 받고 집행유예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제가 보기엔요. 지금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대선은 대선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과가 많고 재판에서 지금 유죄가 1심에서 나온 사람을 과연 우리의 대통령으로 과연 뽑아줄지 국민들 아마 냉정하게 생각할 것 같고 상당한 국민들이 저항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낙담하기 이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낙담하기 이르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좀 원내대표 얘기를 아까 위원님이 네네. 하셨는데 그 국힘이 오늘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요. 근데 당내 네네.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친윤, 친한 간에 좀 약간의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인데요. 권성동 의원 5선이고요. 김태호 의원은 4선입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일단은 경험 더 많습니다. 일단 네. 원내대표를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네.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제 탄핵 때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탄핵에 아주 가까이에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탄핵이 전국에서 흘러갈지 그 잘 알고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안정화된 이후에는 2, 3개월 뒤라보고 2, 3개월 후에는 자기가 사의하겠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원래 임기는 1년입니다. 하지만 네. 본인은 1년 다 채우지 않고 안정화시킨 뒤에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좀 많은 이제 원내 의원한테 좀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김태호 이제 의원은요 4선 의원인데 지금 일단 먼저 얘기한 거는 자율 투표를 얘기했거든요. 자율 투표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 탄핵할 때 그때 의총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자율 투표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투표해 가지고 이제 많은 표가 넘어갔죠. 탄핵 찬성했었죠. 그런 이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과연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자율 투표 또는 탄핵 찬성이란 기치를 내건 김태호 의원한테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원내 안정화 그리고 안정화 이후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의원한테 표를 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좀 차이 많게 표결을 간다면은 예, 표결로 가면 차이가 많을 건데 표결 예.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표결하는 것은 좀 국민들의 보기에 좀 민망한 상황인 거고 서로 추대를 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경선하는 모습은 좀 보기에 국민들 보기에 또 이게 경선을 통해서 네. 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현재로서는 네. 지금 이게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구도가 그렇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어떤 잡음 없이 넘어가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다시 또 뒤에서 이어가고요. 그래도 조국 저격수를 모셨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한우물만 그렇죠. 하신 분인데 지금 뭐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5년 우리가 벌써 그때 위원님이랑 저랑 또 취재하다가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별일이 다 있었는데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이제 진짜. 11시 45분이니까 이제 3시간 좀 네. 더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이죠. 예. 일면에 이제 조국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료원에서 의문의 장학금을 받은 문제. 그러니까 유급을 2번 당했는데 장학금을 연속 6번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유급을 4번 받았었어요. 4번 받았는데 그중 한 번은 구제돼 가지고 이제 됐었고 또 한 번은 재시험 봐서 구제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에 관계없이 학점이 1점 땡땡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준 거에 대해서 이거는 특혜 의혹이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조국 사태가 시작됐었죠. 저는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길어질 거란 정말 상상을 못했었고요. 아마 오늘 11시 45분이죠. 대법원 네. 판결이 나올 건데 의외로 저는 좀 굉장히 덤덤한 이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은퇴식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조국 저 교수 은퇴식이라고 기자님께서 저한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런 은퇴식을 뭐랄까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고 또 현장 그렇다고- 직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장 직관하셔야 되는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예. 근데 오늘은 어쨌든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1심, 2심에서 사실관계를 아주 치열하게 다퉜는데 증언과 증거, 문서로 다 유죄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심리에서. 그리고 2심에서 굉장히 이제 괘씸하다고 볼 게 뭐냐면요. 2심에서 2월달에 유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에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 앞에 이제 공보를 받으면서 세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 공자님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국민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조국 얘기를 하시니까 입에 몇 주 동안 말 못하신 좋습니다. 분 같이 말씀하셔갖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국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정치 구도의 어떤 그 진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조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 3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20, 30대가 보수 여당을 지지한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진보를 지지해 뭔가 힙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추세였는데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여러 가지 민낯이라든가 내로남불이라든가 위선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20, 30대가 크게 분노하면서 딱 그때를 기점으로 많이 돌아서고 그렇죠. 그때 막 대학생들 막 그 시위하고 이제 학교 내에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국 선언을 할 때 보면은 보통 시국 선언은 보수당을 반대하는 그런 시국 선언이 줄을 잃었지만 그때부터는 조국 그 한 사람 그리고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이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쉴드치려고 하는 그 진영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내로남불을 심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사실상 20, 30대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참 진영 구도까지도 바꾼 대단한 사람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진영에 엄청난 균열을 낸 사람이 바로 조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북한에도 입시 부정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고 조국 사회적으로 방송에서 문제되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국 같은 사람은 북한에서 살면은 아주 완벽하게 잘 적응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식이 북한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고요. 권력자가 자녀들 입시 부정을 오히려 혜택을 주고 이러는 식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국의 그 입시 비리나 그 여러 가지 부정의 행태는 낯선 행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비교돼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우월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 어떤 자녀의 그 입학 문제를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조국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엄 관련해서도 또 강도 높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그 와중에 뭐 장갑차가 국회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냐면 한덕수 총리한테 긴급 현안 질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대통령과 만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장갑차가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조국 대표가 SNS에 굉장히 이제 좀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SNS에 올라온 사진 중에 그때 개헌 발의했을 때 장갑차가 출동이 돼가지고 막 공유된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아마 그 사진을 보고 장갑차가 서울시내에 들어왔는갑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한덕수 총리한테 장갑차 들어왔다고 사실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조국 대표가 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뭐냐면은 본인 재판 가잖아요. 그러면은 증거를 내면은요, 본인은 그 증거 조작됐다 얘기하고요. 또 물어보면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묵비권
신공이라고 그러죠. 온 가족이 묵비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면 또 허위로 해명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조국 사태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장학금 우리 딸 받은 거 다 반납하겠다라고 했었고 운동하고 논란되니까 그것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년 지났습니다. 그거 언제 합니까? 5년 내내 반납도 안 하고 환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위기가 닥치면은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능숙했던 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남한테 어떤 질문했겠으면 굉장히 임기응변식으로 해가지고요 상대한테 뭔가 이제 덮어 씌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곧 팩트 체크가 돼버려서 고발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장갑차는 그런데 뭐 이분이 군대를 짧게 갔다 왔거든요. 6개월짜리인가 아마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장교와 갔다 왔을 텐데 뭐 네. 장갑차 모를 수도 있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재판부가 수용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아마 11시 45분에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죠. 예. 그대로 한 거죠. 지금 원래 이제 선고기일을 신청한 걸 수용하면요. 원래 네. 하루 이틀 전에는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근데 사실상 거부한 거죠. 이건 뭐 조국은 조국이다. 그리고 지금 계엄은 계엄이다. 이재명 이재명이다. 지금 재판부가요. 전부 다들 끌려가고 있다는 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정의가 가장 큰 그 기준이 뭡니까?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공정하다는 거거든요.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오히려 더 사법부가 더 법 일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네. 지금 633 이런 것들도 아마 원칙대로 할 것 같고요. 조국 대표의 이제 선고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조국 대표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 그것이 국민의 뜻 이렇게. 그렇죠. 오늘 합니다. 근데 법정 구속이 될까 그런 좀 약간 의문이 해요. 예전에 보면은 그 한명숙 전 총리 때도 보면은 며칠 정도 이렇게 신원 정리할 시간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주는데 전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형이 확정이 된 이후에 만약 오늘 유죄가 내려진다면 형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예, 거잖아요. 바로 그 시간으로. 그러면은 14일에는 조국 대표는 만약에 오늘 형이 확정이 된다면은 그러면 참여를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때까지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참여할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그 바로 후순위가 있습니다. 후순위 의원이 예. 바로 그 의원 선서를 아마 본회의장에서 하고 맨 첫 번째 순서가 될 거예요. 새로 승계받은 비례표가 들어와서 의원 선서를 하고 나서 표결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여성분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여남 이 순서이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예. 네네 그렇게 되고 아마 조국 대표는 오늘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12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죄송합니다. 예. 목요일인데 네. 신변 정리 기간을 과연 내일 하루만 줄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줄지 그거는 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저희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조국 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외국 대사가 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그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했다 이렇게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셜 미디어 X 트위터죠 여기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도 또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발언인데 지금 네. 정부에서 일어나고 이래서 함부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 대사라는 사람이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예단하고 예측해서 확정적인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외교는요 수사가 굉장히 많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침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전략적인 애매모호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다 허용된 게 외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교의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상종 못하겠다 이렇게 험악한 말 이렇게 아주 큰 분란이 될 수 있는 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김준영 조국 혁신당 의원이 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아마 심각한 좀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는 외국 비화에서 부분이어서 심각한 발언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게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야권 판도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야권이 앞으로 재편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일단 조국 혁신당이요. 그 문제가 한계가 뭐였냐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국 대표의 1인에 의존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당의 가치라든가 어떤 당원들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게 모여서 총체적으로 된 정당이 아니라 조국이라 한 사람 그 사람의 보고
먹고 지금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간판이 없어지면 아마 부모일은 이제 가장일은 가정처럼 아마 좀 방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특히 전부 다 비례의원들 아닙니까? 내심 속으로는요 비례의원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지역구의 당의 위원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에 그대로 있으면요 비례 4년 하고 나면 그대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민주당과 내심 합쳐져 가지고 내심 민주당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례의원들이 어느 지역구의 당의 위원장 받는 거 이게 지금 아마 내심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빠진다 그러면은 아마도 민주당과의 이제 합쳐지면서 지역 당이 먼저 받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사 관련된 부분 짧게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군사 기밀 보안과 관련된 내용 다뤄볼게요. 오늘 수사 관련 내용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요즘 이제 수사기관의 경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법원이 지적을 할 정도예요. 이게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합동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또 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검찰만 이렇게 떼어놓고 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검찰만 떼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만 왜 떼냐면요. 경찰 공수처는요. 검찰과 같이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 그 본부장이 박세현 본부장인데 박 본부장이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2년 후배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기엔 또 더 그런 게 그 박 본부장의 부친이 있습니다. 네. 그 부친이 또 진영구, 그러니까는 예전에 한동훈 검찰총장이었어요. 예. 박세현 본부장이. 본부장 아버지가 본부장 검찰총장이었을 거 또 그 한동훈 대표의 장인어른 그 진영구 전 검사장이죠. 그분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와 가깝고 또 장인어른과 또 그 부친과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거 과연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겠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엮여서 하면은 자기들도 딸려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오해받고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분리해가지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권 교체됐을 경우에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당당하게 수사했다라고 어필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과 엮이지 않으려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경쟁도 그 경쟁도 있는데 검수완박 이후에 그렇죠. 그 검수완박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검수완박 그러니까 즉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공수처 주고 경찰 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요 검수완박으로 그걸 다시 복원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경찰들이 검수완박을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또 경찰은 경찰대로고 또 검찰은요 검찰대로 이걸 다시 이제 가져오고 싶어서 자기들 수사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와중에 또 민주당에서는 박세현 아까 말씀하셨던 박세현 검찰 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탄핵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박범계 원내대표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다고 하면 권한남용이다 그래서 탄핵을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탄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탄핵을 굉장히 또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뭐 그 이번 정부 들어가고 20명, 24명 뭐 탄핵을 한다 이런 얘기도 안 썼는데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8시간 동안 경호처하고 대치를 했는데 일부 자료를 이미 제출을 받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요. 탄핵 정부 때 그때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때 압수수색은 이제 국가 이제 보안 시설이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이미 제출한 식으로 연풍문에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그 특혜 저기 누구죠? 그 부산시 부시장 했던 그 감찰 무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두 번이나 그렇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선례에 따라서 이미 제출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제출하겠다라는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연풍문 앞에서 옛날에 받아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용산이기 때문에 좀 다른 그 비슷하게 이제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별로 자료를 못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용산에 가면 그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 민원실에서만 받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한다 또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원식 의장이. 그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할 일이 다시는 없게
국정조사는 국회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그 입장과는 다르게 이제 국정조사는 그냥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국정조사가요 교섭단체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냥 네. 국회의장이 스스로 이제 발동한 건데 이렇게 네.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 국정조사 총 6개가 됩니다. 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국정조사권 발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 지금 가장 상위에 있는 건 특검이거든요. 특검법이 통과돼 버리면 모든 지금 현지 밑에서 하고 있는 경찰, 뭐 공조수사하는 거 포함해서 검찰까지 전부 다 파견 형식으로 가서 특검에서 다 모여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목적은 그거 같아요. 네.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서 야당 의원들한테 질문받게 하는 거. 이게 목적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수사관은요. 대통령 불러가지고 국민들 앞에 수사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정조사라면 국민 앞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좀 의도적으로 대통령 창피를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범계 의원 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이렇게 또 설전이 있었어요. 한덕수 총리한테 범죄 피의자 한덕수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무섭죠? 막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인간을 모욕하지는 마시고 원래 의원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참 요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뭐 좋은 모습인가 싶습니다. 그 최근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수사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장 역시 그 최근에 압수수색을 아예 예고를 하고 그 긴급 체포 방침을 밝히고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사의 기밀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예고하고 긴급 체포 방침을 아예 밝혀놓고 시작하는 이런 수사가 있나 약간 저도 좀 이런 수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잣대는 물론 같아야 되고 수사는 뭐 공정하게 해야겠지만 수사는 뭐 수사대로 해야겠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수사기관들이 합니다. 서로 매일매일 경쟁적으로 매일매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를 내니까 네.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는 무슨 예고하는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먹이 하나를 두고 하이나이들이 막 달려드는 그런 것처럼 보일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